얼마 안 읽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읽어줄게. 아주 보통의 연애, 배경옥소설, 단편소설집이야. 단편소설집이라 그러면서 손가락에 이렇게 표시하지? 아무튼 단편소설집이라서 4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시네큐브. 이 영수증은 내게 기념비적인 것이다. 내가 이 영수증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영수증과 사랑에 빠진 최초의 지구인. 이정우가 편의점 앞에 서 있다. 담배 한 대를 물고 짤랑대는 잔돈을 주머니 속에 털어넣는다. 그는 영수증을 읽고 있다. 말보로 레드 1갑, 자일리톨껌 5통, 하이네켄 7캔과 다이어트 콜라 담뱃재를 털어내며 영수증을 반으로 접는다. 지갑을 연다.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과 불안이라고 찍힌 43,000원짜리 책 영수증 사이. 편의점 영수증은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사히 안착한다. 한 장의 영수증에는 한 인간의 소우주가 담겨있다. 취향이라는 이름의 정제된 일상. 흡연처럼 고치지 못한 악습들. 다이어트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30대 도시인의 정체성까지.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에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 육하 원칙에 의한 선명한 일상.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의 집단적인 자기 반성. 이렇게 많이?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데를 왜? 의아해하기도 하며 아직도 65,000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6개월 할부의 잔해를 보며 실패한 연애를 한탄한다. 영수증 안에는 대대적인 자기 반성의 시간들이 밀봉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수증 따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술 먹은 다음 날 화장실 변기에 쏟아놓은 끈적한 토사물처럼 영수증은 우리가 토해낸 일상을 투명하게 반영한다. 몇 개의 숫자, 몇 개의 단어로 인생이 쓸데없이 길어지는 걸 비웃는 기이한 미니멀리즘의 세계. 여기 조금 약간 공감 갔어. 영수증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돼. 나는 영수증 처리반이다. 나는 잡지사 관리팀에서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은 기자들의 영수증과 외부 필자들의 원고료를 정산하고 입금하는 일이다. 기자와 편집장들이 쓴 해외 출장비와 배우나 예술가들의 인터뷰, 모델 화보 촬영을 위해 쓴 진행비, 사진가나 스타일리스트와의 미팅을 위해 쓴 식사비와 교통비, 그 밖에 취재와 회식에 필요한 모든 내용의 영수증들을 내가 관리한다. 사장이 의욕적으로 잡지사를 하나둘 인수할 때마다 내가 정산해야 할 영수증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영수증은 매달 18일 내 책상 위에 올라온다. 한 달치를 모아놓으면 책상이 모자랄 만큼 엄청난 양이다.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영수증이 구겨지지 않도록 신경 쓴다. 성실한 구두 수리공처럼 접히고 구겨진 부분을 일일이 펴서 수선한다. 일이 밀리지 않도록 규칙도 정해놓는다. 잡지사와 기자들의 명단을 분류해놓은 엑셀 파일에 영수증 내역을 날짜와 시간별로 기록하고 차곡차곡 일별에 뽑아준다. 나는 말없이 그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한 번에 하나씩. 그것은 일종의 명상과도 비슷하다. 영수증의 숫자와 단어들은 고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진공관 같은 침묵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공명한다. 나는 손바닥만한 종이에 적힌 이야기들을 읽는다. 몰래 창문을 열고 내뿜는 15 사내아이의 담배 연기처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저거 자꾸 끊기네.
왜 끊기지? 최 차장은 알코올 중독자다. 마감 때면 편집팀 야식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맥주와 와인의 양이 도를 넘고 있다. 최 차장은 최근 특집 기사로 알코올 중독 클리닉 체험기를 쓴 적도 있다. 사적인 고민을 기사화할 만큼 그는 마음이 여리다. 영수증은 최 차장이 결국 최 부장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말해준다. 인사과에서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사는 불륜에 빠졌다. 공의사의 영수증엔 모텔 상호가 찍혀 있었다. 양수리 꿈의 공전.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일 것이다. 법인카드 내역서에 개인 영수증이 섞이는 실수를 한 걸 보면 방심한 게 틀림없다. 더 놀라운 건 공의사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는 패션지 B의 유 차장. 이들의 영수증엔 같은 장소가 유달리 많다. 유 차장과 공의사의 영수증에 번갈아 찍힌 바 701의 회식비를 정산하다가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곳에 갔고 바 701이 문 닫는 새벽 2시에 술값을 계산했다. 바 701은 편집팀의 회식 장소가 아니라 이들의 밀회 장소였던 것이다. 모두의 패션팀 수석 이정우는 중독자다.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커피 중독의 심각한 활자 중독 증세도 있다. 이정우가 이 여자애가 좋아하는 남자애. 그에겐 적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늘 야근을 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읽고 지나치게 마신다. 하루 5잔의 에스프레소, 5캔의 맥주가 마감 때면 어김없이 2배로 늘어나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물건을 짝수로 사지 않는다. 7권의 책, 13캔의 맥주, 21개의 로즈마리 화분, 모두 홀수다. 둘로 나눠지는 건 불길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이정우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와 관련된 숫자 기록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씨, 원고료랑 영수증 정산 언제 돼요? 5일에 일괄 입금됩니다, 이 기자님. 나는 이정우를 늘 사무적으로 대했다. 3년 내내 그런 표정을 짓다 보면 애초에 다정한 표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게 일을 하는 데는 훨씬 편했다. 나는 사무원이었고 그게 정석이었다. 그래도 가끔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관리팀에서 저 아직도 블랙리스트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에겐 회사가 정해놓은 사용 한도액이 있다. 직급별,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이정우의 경우 한 번도 정해진 금액을 지킨 적이 없었다. 관리팀에서 그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97명이나 되는 기자들 중에서도 그는 단연 최악의 고객이었다. 이미 개인카드가 정지된 이정우는 사적인 일로 회사 법인카드를 쓴 적이 있다. 기자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다. 공짜 점심이 제공되는 명품 브랜드들의 패밀리 세일, 각종 할인 쿠폰과 잦은 해외 출장은 그들을 천천히 쇼핑 중독자로 만든다. 개중엔 기분 내키는 대로 쇼핑하다가 실수로 지갑 속에 법인카드를 긁는 기자도 있다. 덕분에 취재비로 쓴 법인카드 초과분을 개인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황한 기자들은 관리팀에 있는 내게 제일 먼저 구조 요청을 한다. 다음 달 결제일 전에 초과된 액수만큼 채워 넣을 테니까 관리팀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법인카드 영수증이 그대로 부장이나 국장에게까지 올라가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연한 규율 위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주 가끔 기자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모두 매월 결제 방식이 아닌 2월 결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레까지 꼭 입금할게요.
그에겐 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얼마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불법 행위에 동참한 공모자가 될 것이다. 미안해요, 하나씨. 정말 고마워요. 이정우는 3년째 나를 김하나라고 부른다. 내 이름은 김한아이다. 짝사랑이란 늘 이 모양인 것이다. 이 이정우라는 사람이 이 여자의 이름이 여기 명패에도 김하나라고 돼 있는데 꼭 그걸로 안 부르고 하나씨 이렇게 하나 둘 할 때 하나라고 불러. 근데 이 여자 자기 내 이름은 김하나인데 이러면서 3년째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대. 다음날 고마움의 표시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카페라떼엔 고마워요 하나씨라고 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 다음날에도 그는 책상 위에 하나씨라고 시작하는 쪽지를 남겼다. 나는 책상 위에 관리팀 김하나라고 쓰여있는 오래된 명패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아니 포스트잇에 하나씨 고마워요 이렇게 써놓는다니까. 진짜로 모르는 거야. 그리고 부를 때도 하나라고 부르고. 가끔 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까 고민한 적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4년을 함께 일한 최 과장조차 내 이름을 종종 하나라고 잘못 쓰곤 했다. 딸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놓은 엄마까지 자주 내 이름을 하나로 착각하곤 한다. 동생인 둘은 처음부터 내 이름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 그리고 둘. 동생에겐 한아라는 이름은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이름이었다. 둘 이전엔 무조건 하나만 존재했다. 한아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6살짜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명법이었다. 다시 최초의 영수증에 대해 말할 차례다.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의 영수증. 그날 이정우는 시네큐브에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았다. 일주일 후 그는 그 영화에 관한 기사를 썼고 기사를 쓴 열흘 후 내게 극장 영수증을 제출했다. 그 영수증은 내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영수증이 6번째 우연을 말해줄 때까지 나는 그와 내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알랭드 보통의 신작 에세이를 발간되자마자 사고 하루 5잔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사소한 사실쯤은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누어지는 게 불길에 짝수를 싫어했고 그가 홀수로 물건을 사는 이상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점차 알게 됐다. 2004년 11월 24일의 영수증은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나는 시네큐브에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카페에서 설탕 한 스푼만 넣은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그 다음날 우리는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을 읽었고 미스터 보통, 우리 시대의 에리히 프롬이란 제목의 그의 기사는 내 블로그에 올린 리뷰와 다르지 않았다. 영수증이 계속해서 속삭였다. 이정우야, 넌 쌍둥이야.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것까지 똑같다고. 나 이거 왜 지나쳤었지? 나 이렇게 우연히 겹친 거 지금 봤네? 처음에 읽을 때 잘 이거 생각 못했었는데. 이 여자애가 따라서 하는 줄 알았어, 그냥. 다시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연히 자꾸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랑 겹치면서 이 남자한테 관심을 갖게 됐나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따라하는 건가 보다.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1988년 압구정동에 맥도날드 1호점이 생겼다. 그때 엄마는 맞은편 아파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엄마의 의뢰인인 건설업체 사장의 집이 맥도날드 맞은편 아파트였다. 엄마는 잘나가는 대필 작가였다. 몇 권의 베스트셀러가 나오기도 했다. 얼굴이 예쁜 데다 싹싹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나이보다 어려 보여 가끔 나를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잘 나가던 그 대필 작가는 자신을 고스트라이터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 계속 말해. 고스트라이터라는 말이 더 멋지게 들릴 만큼 어린 나이에 대필 작가가 된 탓이다. 20살에 생업 전선에 뛰어든 미혼모. 대필 작가가 아닌 고스트라이터라는 칭호는 그 여자를 간신히 버티게 하는 자존심이었다. 나는 엄마의 유치함을 그렇게 이해해야 했다. 엄마는 바빴다. 분유값을 벌어야 했고 집세를 내야 했다. 나와 놀아준 기억도 없다. 대신 직장 근처 맥도날드에서 늘 종이 봉투가 터지도록 빅맥과 밀크쉐이크를 사왔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늘 배가 고팠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나중엔 터진 종이 봉투까지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이 부족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았다. 단지 하루 종일 빅맥을 먹을 수 있다면 홍금보 같은 뚱보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내게 맥도날드는 타도해야 할 미국 문화의 쓰레기가 아니었다. 다정한 고향의 맛. 맥도날드가 없었다면 헤쳐나가기 힘들었을 외로운 6살 인생이었다. 에어컨 끊겼다. 벌써 1시간 지났나? 그 인생 속엔 달콤한 밀크쉐이크와 케찹이 흐르는 빅맥, 고소한 프렌치 프라이가 늘 함께했다. 소화 비만이라는 당연한 옵션까지. 나는 뚱뚱하고 굶주린 맥도날드 소녀였다. 빅맥만, 그 패스트푸드만 먹으면은 살이 빠지진 않지. 야, 감자튀김도 있는데 콜라에다가 그냥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감자튀김은 제외하고. 방송 키기 전에부터 에어컨은 켜져 있었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바로 1시간 더 연장을 눌러놨었거든. 그럼 그 연장이 안 먹었나 보다. 아무튼 엄마의 진짜 꿈은 로맨스 소설 작가였다. 하지만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한다. 내가 없었으면 꿈을 이루었겠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후회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어린이만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나쁜 편견이야. 12살짜리 딸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게 엄마의 교육 방식이었다. 아빠가 없다는 것도 내겐 비밀이 아니었다. 가족 간의 은밀한 비밀이 아이를 얼마나 소외시키고 황폐하게 하는지 엄마는 잘 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경험에서 배운 대로 내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귀를 막아봐야 들릴 게 뻔했고 욕을 할 수도 없는 나이였다. 나는 무슨 이야기든 들어야 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성공한 대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연애라도 해야 한다는 끝도 없는 엄마의 지론 말이다. 응? 사람들은 남의 인생 따윈 조금도 관심 없어. 자기 얘기를 쓰고 싶어 하지. 놓친 애들도 종종 말하잖니.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100권도 더 쓴다. 알지? 라고 대답했지만 알게 뭔가. 12살짜리가 알고 있는 건 대답을 안 하면 엄마가 더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사실이었다. 자기 인생을 쓸데없이 과장하는 건 죄야. 인간은 정직해야 한다. 이건 엄마의 주요 레퍼토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돼. 이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 엄마의 눈주위는 벌개지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울고 있는 엄마와 식어버린 프렌치 프라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목이 메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다만 모든 게 너무 수줍었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대필 작가라는 직업 때문에 세상에 솔직할 수 없었던 여자는 이렇게 가족 앞에서만은 놀라울 만큼 솔직해졌다. 나는 그런 엄마가 민망했다. 어떤 시인이 바람 부는 날은 왜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고 했겠니? 안 가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바람은 불고, 바람은 왜 불고, 또 왜 나겠니? 바람이라도 안 나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에겐 남편 대신 애인이 있었다. 정확히 말해 애인들이었다. 하지만 고스트라이터란 직업에 걸맞게 엄마의 애인은 대개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몰랐다. 그들은 모두 유령이었고 내게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었다. 7년 후 동생 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랬다. 엄마를 통해서 나는 세상이 얼마간의 균형감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오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고, 털어놓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으며, 화내는 자가 있으면 어딘가에 분명 참는 자가 있는 것이다. 과거를 과장하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루 종일 그들의 무용담을 녹취해야 했던 엄마에겐 끊임없이 자기 심경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었다. 세상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더불어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부양해야 할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친구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젊은 여자의 아이들은 종종 유년기를 박탈당한다. 그 아이들은 시간을 건너뛰어 졸호하게 된다. 나이에 따라 생기는 단계적인 성장통 대신 시간이 축적되어 생긴 체념이라는 노인성 근육을 주렁주렁 매단 채 정지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나는 영악한 12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봐버린 12살 노인에 가까웠다. 근데 뭐 꼭 유기농 안 먹고 커도 머리 좋은 애들은 머리 좋고 유기농이랑 그렇게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유기농 먹고 커야 막 그렇게 막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아. 에어컨 좀 켜고 올게. 아 진짜 어느새 여름 돼버렸어. 더워. 저게 에어컨이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자기 전에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 이제 한 1시간? 1시간 정도로 맞춰놓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3일 연속 안 꺼져. 아침에 추워가지고 깨. 아침에 너무 추워서 왜 1시간으로 맞춰놨는데 왜 안 꺼졌지? 하는데 지금 꺼지는 걸 처음 본 것 같아. 근데 자기 전에 맞춰놓는단 말이야. 지금 미쳤나? 밥 먹었어. 뭐지? 데이워커가 그때 자기네 집으로 시킨 택배를 일부러 그랬나? 우리 집으로 시켰다고 누룽지를 시켰어. 걔가 원래 내가 그때 상자 같은 거 막 줍는다 그랬잖아. 택배 모델라고 빈 상자 깨끗한 거 줍는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나 이따가 상자 주우러 나가야 돼 이렇게. 그랬더니 걔가 우리 집으로 보낸다고 박스 테이프랑 상자를 주문했대. 그냥 상자를.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마, 필요 없어. 그냥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렇게 사는 거면 그거 맨날 깨끗한 상자 많아 밖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응? 아니 그냥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그 박스를 살 정도는 아닌 거 같아. 그건 좀 오바인 것 같아서, 야, 그냥 취소해. 그래서 내가 막 취소하라 그래가지고, 걔 취소를 했대. 근데 자기가 자기 먹을 거를 시켰는데 우리 집으로 잘못 보냈대. 그게 이미 아마 갈 거래. 근데 그냥 너 먹으래. 그래서 근데 되게 커. 되게 양이 많아. 누룽지. 끓여 먹는 거. 그래서 오늘 그거 끓여 먹었어. 그것도 우리 빌라에서 버린 거의 그런 상자?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쓱쓱 주워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주우러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내려가면 항상 박스가 있어. 항상 박스를 버려.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항상.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울 수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근데 나도 그것도 근데 귀찮으면은 거의 막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 막 짜잘짜잘 이렇게 되게 작은 물건들. 그래서 서류 봉투나 집에 있는 막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먹으면 과자 박스 안에다가 그거 해서 보내. 거기다 택배 용지 붙여서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막 무슨 초코 과자 상자 안에다가 넣어서 다 먹은 초코 과자 상자 안에다 립스틱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뽁뽁이 포장해서 그냥 그 상자 안에다 넣어서 택배 용지 붙여. 그냥 너는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지? 우리 쇼핑몰에서 시키면 가끔 막 주우러 가기 귀찮으면 그 과자 상자 같은 거 재활용하기도 해. 뭐 너무 성의 없게 나는 그 과자 상자에 포장해주는 게 어디야? 내 보니까 내가 어떤 데는 아예 뽁뽁이로 그냥 포장을 그것도 근데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 아예 뽁뽁이로 포장을 해가지고 붙여서 온 것도 있던데 우리 옆집 보니까 물건이 어떤 쇼핑몰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리모컨이 본품이면 여기다 그냥 뽁뽁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다 딱 이렇게 다시 책 읽어줄게. 그날 내가 엄마의 책상에서 발견한 건 하늘색 반지 케이스였다. 먼지 쌓인 책상을 걸레질하다가 나는 크리스탈 재떨이와 원고 뭉치들 사이에 있는 반지 케이스를 보았다. 낮은 풀로 뒤덮인 수풀 속 강아지 풀처럼 그것은 빗쭉 솟아있었다. 나는 잡초를 뽑듯 케이스를 열었다. 곧 스윗 달링이라고 쓰인 견고한 금색 라벨이 보였다. 그것은 만난 지 3개월쯤 되는 여자와 대책 없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줄 법한 반지였다. 엄마는 이런 반지를 3개나 더 받았다. 자신이 대피라는 책의 저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 엄마가 끝내 고치지 못한 흡연 습관과 비슷했다. 돌연 금연 선언을 하고 이틀도 못 가 화장실 변기에 걸터앉아 몰래 담배를 피운 다음 창문을 열며 요란스레 양치를 하던 시행착오들 말이다. 나는 둘의 아빠도 엄마에게 대피를 맡긴 사람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서점에 둘을 데려가 엄마가 쓴 책 속에 나오는 남자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곤 했었다. 둘은 사진 속 남자들의 얼굴을 싫어했다. 한껏 미간을 찌푸리고는 못생겼어! 대머리야! 를 연발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둘의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나는 둘을 위해 서점에 가는 일을 그만두었다. 둘에게 아빠 얼굴을 알려줘야겠다는 결심도 서서히 사라졌다. 이게 뭐야?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급히 반지 케이스를 닫았다. 방문을 연 엄마는 한 손에 두툼한 노트를 들고 있었다. 가계부야 이거? 그래? 그건 가계부가 아니라 일기장이었다. 왜 영수증을 전부 복사해서 붙여놨어? 이거 네 영수증 맞아? 아니지? 엄마가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물어볼 새도 없었다.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이 왜 이렇게 많아? 대머리 뭐였어? 우리 45세 이혼남 지금 대머리 인증한 핑자 대머리 인증한 거야. 지금 우는 애들 심심한 위로의 말을 은근 많아. 우리 방에 탈모인들이 많더라고. 나는 엄마가 들고 있던 노트를 재빨리 빼앗았다. 왜 남의 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내게 되물었다. 내가 남이야? 엄마가 어떻게 남이야? 결국 내가 아닌 어떤 사람도 남일 수밖에 없다. 친밀한 타인과 그렇지 않은 타인이 있을 뿐인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사에는 늘 불행이 뒤따랐다. 김하진과 김한아, 김둘이 가족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 각자는 친숙한 타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둘의 아빠를 몰랐다. 둘도 내 아빠를 몰랐다. 나는 종종 엄마 역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거라고 상상하곤 했다. 진실은 방탕한 여자가 아이의 생부도 헷갈려하는 코미디일지도 모른다고. 왜 남의 방을 뒤져? 미쳤어? 돌았냐고! 나는 엄마를 노려봤다.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봤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엄마의 지저분한 방을 치운다는 명목으로 늘 그녀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곤 했다. 나는 주먹을 쥔 채 흔들리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쩌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눈을 치켜뜨고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게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던 사람처럼 멍해 보였다. 엄마는 곧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이 떠나갈 듯 아주 큰 소리로. 12,800원. 그것은 이정우의 택시비 영수증이었다. 여의도에서 해화동까지 야간 할증이 붙으면 그 정도의 택시 요금이 나온다.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고 이정우는 해화동에 살았다. 이정우는 한 달에 반 이상은 야근을 했다. 그리고 택시 영수증을 늘 교통비 명목으로 제출했다. 나는 12,800원이라고 찍힌 수백 장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날짜별로 하나씩 복사해 두었다. 일기를 쓰지 않는 이정우 대신 내가 그의 일상을 복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수증을 올려놓은 복사기 불빛이 얼굴에 와 닿을 때마다 그의 과거가 햇볕처럼 뺨 어딘가로 스며들었다. 꼭 두 손에 갓 삶은 따뜻한 달걀을 가만히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복사해 이 노트에 한 장씩 붙여나갔다. 이정우의 일기장은 2004년 12월부터 만들어졌다. 지금은 2008년 7월 뭐지? 2008년 7월 모기야? 뭐 날아가는 거 봤는데? 짝사랑하는 거잖아. 지금은 2008년 7월. 나는 그렇게 영수증으로 만들어진 32권의 비밀 일기장을 가지게 되었다. 32권. 나는 그렇게 영수증으로 만들어진 32권의 비밀 일기장을 가지게 되었지. 아니 근데 영수증을 가진 걸로 미투 안 당하지. 미투랑은 다르지 이거는. 미투는 무슨 뭐 권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는 사람이 그거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를 미투고 이거는 다르지. 문 밖에서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란 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근데 이건 못하지. 이거는 수치심을 이거는 추행은 아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건. 아 근데 그거는 될 수 있겠지. 뭐지? 아 사생활 침해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자기가 제출한 거긴 한데 이 여자애가 경리과애고 애매하네? 어떻게 되면 범죄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자기가 그걸 복사해오면 안 되는 걸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나는 근데 애매할 것 같아. 누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굳이 상상을 해보면 내가 우리 집에다 쓰레기를 밑에다 내놓으면 누가 그러니까 널 좋아하는 널 좋아하는 여자가 네가 버린 쓰레기를 그건 좀 싫다. 근데 그치? 막 종이 같은 거 보내면 택배 뭐 시켰는지 택배 용지 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를 모아두면 좀 그러네. 야 근데
이거는 근데 법으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를 그렇게 모으면은 뭔가 근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그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 다운이 쓰는구나? 뭐 이러면서. 과자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우유 브랜드는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글쎄, 뭐, 그렇게 따라 사는 거는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음. 근데 쓰레기 뒤지는 건 되게 싫을 것 같아. 근데 뭐 이 여자애가 지금 그런 걸 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문 밖에서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란 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둘은 엄마와 비슷했다. 폭신한 스펀지 같아서 다른 사람의 웃음도 울음도 무조건 흡수했다. 나는 둘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쭈쭈바를 하나씩 입에 물고 동네 근처를 함께 걸었다. 울고 난 후 둘의 눈은 말갛게 투명해져 있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동그란 눈동자엔 실핏줄 하나 번지지 않았다. 하늘은 왜 파래? 둘은 어디서건 질문을 던졌다. 나와는 정반대였다. 구름이 하얗기 때문이야. 나는 구름을 손으로 가리켰다. 하늘이 하얀색이면 구름이랑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럼 바람은? 6살짜리가 바람은 왜 불어? 라고 물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람이란 말이지.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변화가 하는 식의 대답이 아니다. 그럼 당장 기압은 뭐야? 라고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네 머리카락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부는 거야. 나는 들고 있던 동그란 포켓몬 플라스틱 부채를 둘의 머리를 향해 흔들었다. 그럼 비는 왜야? 둘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왜 둘한테는 아빠가 없어? 나는 점점 과묵해졌다. 언니, 엄마가 진짜 바람둥이야? 엄마는 일에 치여 바빴고 곤란한 대답은 늘 침착한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침묵이 약이라고 생각한 건 언제나 내 쪽이었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었다. 겨우 6살짜리 아이에게 침묵에 대응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것이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 12살 때의 일이 떠올랐다. 둘은 곧 아무에게나 질문을 던졌다. 대상이 어른 남자라면 질문은 정말 집요해졌다. 혹시 아빠세요? 난데없는 둘의 질문에 남자들은 대부분 놀란 얼굴이었다. 무엇이 그들의 무의식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아빠가 죽은 게 아닌 이상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자기 아빠가 있을 거라는 걸 영리한 둘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월말 정살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하는 주였다. 엄마는 급히 출판사에 호출을 받았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할 수 없이 나는 둘을 사무실로 데려와야 했다. 나는 둘을 내 책상 옆 의자에 앉혀놓고 모두 7월호를 주었다. 나는 둘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잡지의 광고면을 반듯하게 펴주며 말했다. 그림책은 없으니까 사진이라도 봐. 사진 속 언니들 예쁘니까 정말 좋지? 둘은 뾰루통하게 입을 내밀다가 나를 쳐다봤다. 그래도 놀아줄 기색이 전혀 없자 포기했는지 다리를 흔들며 잡지를 넘겼다. 손끝에 침을 발라가며 종이를 꼬집듯 넘기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렸다. 어떨 땐 느리게, 어떨 때는 빠르게. 몇 장의 종이가 한꺼번에 찢기듯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나는 컴퓨터 속 숫자의 세계로 다시 빠져들었다. 정렬된 숫자 안에서 곧 사무실에 있는 모든 기자들의 일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산이 끝난 숫자들이 정확히 도표 안에 배열된 것을 보자 어수선했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곧 주변이 고요해졌다.
나는 그들의 일상이 숫자로 모아졌다 천천히 전멸되고 다시 새로운 숫자들로 가득 메워지는 걸 바라봤다. 커서가 바쁘게 깜빡였다. 일에 가속이 붙었고 피아노 연주자처럼 숫자 자판을 치던 손가락의 감각이 점점 느껴지지 않았다. 의자에 붙어있던 엉덩이가 3cm쯤 떠오르고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중력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일을 마쳤을 때 둘은 자리에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침을 삼키자 목울대를 넘어가는 그 소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둘은 그림자 하나 남겨놓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결국 나는 텅 빈 사무실을 지나 이정우의 책상 앞까지 왔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나는 이정우의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 몇 개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4월호 모드 사이에 책갈피처럼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주변이 너무나 조용했다. 순간 이곳이 누군가의 관처럼 느껴졌다. 그 속에 둘이 양손을 모으고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지기까지 했다. 식은땀이 났다. 그때 계단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곧 엘리베이터 벨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말인데 아저씨가 생각하기에는 활짝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이정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정우의 손에는 말보로 레드가, 둘의 손에는 커다란 추파추스와 새우깡 한 봉지가 들려있었다. 나는 기둥 뒤에서 몰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 내 딸 맞아. 이정우는 색깔과 모양이 다른 둘의 짝짝이 양말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6살이었으면 꼭 너 같았을 거야. 내 딸 해라 진짜 이 귀염둥아. 그는 농담을 해놓고 스스로 웃지 않으면 민망하기라도 한 듯 큰 소리로 웃었다. 이상한 건 둘의 반응이었다. 둘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정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다. 너 손톱에 바른 거 뭐야? 색깔 되게 특이하다. 이정우는 둘의 손톱을 가리켰다. 언니가 머큐롬이래. 둘이 쥐고 있던 10손가락을 활짝 펼쳤다. 빨간 약? 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매니큐어가 아니라 상처 났을 때 덧나지 말라고 바르는 건데? 나 여기도 발랐는데. 둘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짝짝이 토마스 양말을 벗으려는 듯 양손으로 양말을 늘리며 낑낑댔다. 이정우는 둘이 뒤로 넘어지지 않게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곧 5발가락에 바른 주홍색 머큐럼이 반짝거렸다. 둘은 발가락을 꼬물거리더니 헐렁한 앞니를 드러내며 히히 웃었다. 참,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지? 이름이 뭐라고? 이정우의 두 눈이 반짝였다. 둘이 이정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하나 둘 할 때 하나요. 김하나. 하나요. 나는 6살짜리가 32살 남자와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는 걸 직감했다. 그것이야말로 6살짜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식이었다. 둘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른 이정우를 친아빠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엄마가 말했었다. 세상에는 엄마 없는 집도 있고 아빠 없는 집도 있다고. 엄마 대신 할머니가 있고 아빠 대신 할아버지가 있는 집도 있다고 말이다. 그건 다른 것일 뿐 창피한 게 절대 아니라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울 것도 좋을 것도 없게 된다고 했다. 잠깐만. 측은지심을 가져. 인간은 원래 불쌍한 존재야. 엄마의 입에서 측은지심이란 사자성어가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측은지심의 뜻을 알 리 없는 10살이었다. 하지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짝은 필리핀 엄마를 둔 혼혈아였고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47살의 독신남이었다. 엄마 말처럼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애완견과 결혼식을 올린 남자, 임신에 성공한 레즈비언 커플, 25살 양호 선생님을 사랑했던 56세 교감 선생님, 영수증을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훔친 나 같은 여자까지.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 둘이 사무실에서 사라졌던 날, 나는 이정우의 책상 위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티파니 앵코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반지 영수증이었다. 그것은 군무가 펼쳐지는 무대 위 주연 배우처럼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잡지 사이에 끼워져 뽑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번호표 같았다. 영수증을 잡았다. 내가 영수증을 너무 꽉 쥐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은 이미 내 손톱에 찍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대신 주머니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스윗 달링이라는 상품명 옆에 158만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티파니 앵코 L 백화점 명동점 2008년 6월 10일. 그것은 엄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하늘색 케이스 안의 반지와 일치하는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엄마의 반지는 이정우가 사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게 법인 영수증 사이로 섞여 들어간 게 아니면 없어질 리가 없는데 정말 없어요? 이정우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내게 사라진 영수증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내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지나자 곤란한 표정은 점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영수증 한 번만 잘 살펴봐 주세요. 그게 없으면 정말 안 되는데. 어쩌지? 그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수증 따위 있을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영수증을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게 남은 건 영수증의 복사본 뿐이었다. 원본은 아니었다. 하나씨, 이정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일 7시 시간 어때요? 벌써 3번이나 물었는데 법인카드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녁은 제가 살게요. 괜찮으세요? 나는 차마 그를 올려다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짝사랑하는 남자애가 이 여자의 엄마를 좋아. 엄마가 제일 먼저 산 사치품은 피아노였다. 엄마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기 때문에 딱히 필요한 물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충동적인 엄마는 늘 새로운 물건들을 사들였다. 사지 말걸 같은 말은 엄마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후회한다고 말하면 인생 전체가 너무 후회스러워 금방 무너져 내리기라도 할 것처럼 언제나 명랑한 얼굴을 하던 엄마였다. 엄마는 피아노 의자에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나는 그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로 했다. 곧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다. 나는 타고난 피아니스트였다. 특히 한온을 좋아했는데 악보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도돌이표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지루한 한온을 건너뛰고 체르니를 치고 싶어 했던 아이들과는 반대로 나는 한온을 오래 치기 위해서 일부러 체르니를 엉망으로 치던 아이였다. 도돌이표를 돌아 처음으로 돌아오면 내 손가락은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변해갔다. 건반 위를 또각또각 걷던 손가락은 곧 건반 위를 미끄러졌고 점점 건반 아닌 음표 속 어딘가로 여행을 떠났다. 낡은 영창 피아노가 펜티엄 컴퓨터의 자판으로 바뀐 후에도 나는 종종 한온을 꺼내 피아노 건반을 치곤 했다. 이정우의 영수증은 내 인생의 도돌이표 같은 것이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유턴 지점이었다. 나는 영수증이 알려주는 대로 그가 갔던 식당으로 돌아가 오도독 소리를 내며 오돌뼈를 먹고
있고 그가 마셨던 하이네켄 맥주를 사서 마셨다. 꼭 함께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나는 악보의 도돌이표처럼 익숙한 시간을 다시 건너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읽은 책을 읽고 그가 피우는 담배를 피운다는 건 내가 읽은 책을 그가 읽고 내가 피우는 담배를 그가 피운다는 것과 같았다. 세상의 모든 연애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애는 둘이 함께가 아닌 따로 혼자서이다. 삶에도 영화의 편집 기술이 존재한다면 각기 다른 그 장면들도 결국엔 하나의 씬으로 완벽히 붙여지는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우는 밀푀유를 좋아했다. 자신이 쓴 기사에선 그것을 늘 은유로 끓여들였고 밀푀유같이 보드라운 소재로 만든 옷을 화보로 즐겨 찍었다. 천겹의 잎사귀란 뜻의 페스트리. 내게 영수증은 밀푀유처럼 1000개나 되는 시간의 겹을 공학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빵 같았다. 나는 충분히 예열된 복사기 위에 그의 영수증을 똑바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오븐 속 빵처럼 평화롭게 부풀어 오르는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렇게 이정우가 가졌을 말랑한 시간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무한 츠쿠요미가 뭐야? 무한 츠쿠요미가 뭐야? 뭐지? 잘못 쓴 건가? 내가 이거 읽었나? 나는 충분히 예열된 복사기 위에 그의 영수증을 똑바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오븐 속 빵처럼 평화롭게 부풀어 오르는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렇게 이정우가 가졌을 말랑한 시간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분명 단순한 영수증 처리반의 일이 아니었다. 아니, 뭔지 알려줘. 잘못 쓴 거야, 아니면 뭐야? 미안하면 궁금하지 않게 알려줘. 처리반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성실한 학자이며 진중한 연구자였고 무엇보다 이정우 학의 대가였다. 하지만 자부심 넘치던 전문성은 한꺼번에 무너졌다. 김하진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연애하는 건 좋아.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내 일기장을 찾아냈던 날 42살의 김하진은 단 5분 만에 내 연애의 행간들을 읽어냈다. 그녀는 단지 32권으로 이루어진 이정우 전집 중 1권의 일부를 훑어봤을 뿐이었다. 내 연적은 강자였다. 줄곧 연애의 여왕이었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자신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6살짜리를 내게 유산처럼 남겼다. 나도 모르게 찍힌 속도 위반 통지서같이 그녀는 내게 둘을 배달해왔다. 더구나 그녀는 내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결코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겐 사과를 요구할 권리마저 없는 것이므로 나는 결코 그녀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의 출처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못했다. 똑똑히 들어.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상대편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 스토킹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스토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짝사랑이란 어쩌면 스토킹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밀푀유처럼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역시 스토킹인 것이다. 스토킹이라고 하네. 나루토 만화 기술? 그게 뭐야? 그 무한 츠쿠요미라는 단어가 있어? 모두 선택.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애니메이션 기술 중에 하나. 그게 뭐야? 그래. 사람들은 종종 내게 비밀을 털어놓곤 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나와 친분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다. 이유는 하나. 내가 돈을 다루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겐 돈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아야 하는 비밀이란 게 있었다. 왜 유독 그달에 많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는지, 어째서 법인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환급 자료들을 물어보다가 암에 걸려 위독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기자도 있었다. 가족들 전부가 자신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23세의 소녀가장. 교회에 낸 11조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다가 4년째 동결된 자신의 연봉을 실토하는 편집팀 팀장도 있었다. 그들은 우정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외로워 보였다. 자본주의 시대에 개인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다루는 세무사나 자신의 주식 계좌를 맡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단순해 보이는 관리팀 회계 담당 업무도 그랬다. 영수증 처리반의 일은 때때로 타인의 고백과 고해성사를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하는 신부의 역할까지 자청해야 했다. 이태리 식당에 앉아 벨기에식 홍합 요리를 먹던 이정우도 내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어머니가 안 계세요.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샐러드 포크를 든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좀 엄하신데 요즘 들어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질 않나. 저보고 장가 안 가냐고 묻지를 않나. 그는 접시에 남아있던 샐러드를 담담한 얼굴로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안에 있던 샐러드를 씹었다. 아사삭. 오이 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전 외롭게 컸어요. 누나나 동생도 없이. 하나 씨는 동생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샐러드를 먹었다. 어쩐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둘이란 이름 잊히지 않는 이름이에요. 하나 그리고 둘. 어머니 센스가 보통이 아니세요. 그는 접시에 쌓여있던 빈 홍합 껍데기를 들어 홍합살을 떼어내다 말고 웃으며 말했다. 막내 동생 이름이 혹시 셋 아니에요? 그의 두 눈은 분명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자신의 슬픈 가족사를 얘기하다 말고 무턱대고 웃을 수 있는 이 남자가 나는 좋았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더 진땀이 났다. 농담인 건 알지만 그를 따라 웃을 순 없었다. 입안에는 이미 샐러드가 잔뜩 들어있었다. 저번에 잃어버렸다는 영수증 말이에요. 사실 그게 반지 영수증인데 꼭 찾아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게 말이죠. 그는 거북한 이야기를 꺼낼 것처럼 뜸을 들이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입안에 오이를 씹지 않은 채 물고 있었다. 꼭 토막난 오이 비누를 입안에 물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정우의 입에서 반지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가슴이 울렁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 오이 씹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컸단 생각이 들었다. 이정우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갑자기 샐러드를 소리내 씹는다는 게 창피했다. 나는 그것을 알약처럼 씹지 않고 삼켜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숨이 안 쉬어졌다. 입을 벌린 채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홍합을 든 이정우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상하게